안녕하세요. 지식 먹방 중입니다. 컵라면 한 그릇에 230만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53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휴지 한 장조차 살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만 %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1.5% 오를 때 무려 1300배가 뛰어오른 곳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말 그대로 돈이 휴지 조각보다 가치가 없어지면서 길바닥에 지폐가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그 지폐를 실로 엮어 가방을 만들어 메고 다닙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한 장, 두 장 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아예 낡은 저울에 달아서 무게로 거래를 하고 차라리 돌멩이를 깎거나 물물 교환을 하는 편이 낫다며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석기 시대로 퇴화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화폐 경제가 붕괴되자 전기가 끊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원시와 디지털이 기괴하게 혼재된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과거 쌀과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던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풀뿌리 같은 구황작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는 씨가 말랐고 굶주린 사람들은 동물원을 습격해 전시된 동물들을 잡아먹는가 하면 국가를 대표하던 챔피언 경주마조차 얄짤없이 도축되어 식탁에 올랐습니다.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다 못해 국민 평균 체중이 무려 11kg이나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기반 시설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수가 부족해 주민들이 직접 땅을 파서 지하수를 구해야 하고 전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끊기니 냉장고가 작동할 리 없어 음식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정육점에서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고기를 버젓이 팔고 사람들은 그 귀한 고기라도 먹겠다며 상한 고기를 식초에 박박 씻어 입에 넣습니다. 병원에 가도 수입을 못해 약이 없으니 치료를 포기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전염병이 돌아도 통제할 능력이 없어 의심 환자를 그저 수용소에 가둬버리는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방역을 흉내낼 뿐입니다. 경찰을 불러도 출동하지 못하고 부검소에서는 시신의 금이빨마저 뽑아가는 생계형 범죄가 만연한 상황. 살인율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도소조차 통제가 안 되어 갱단이 완전히 장악한 채 그 안에서 수영장, 클럽, 복싱장까지 운영하며 자신들만의 기괴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 무법지대는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만수르의 나라, 중동을 능가하는 지구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입니다. 도대체 축복받은 기름통을 깔고 앉은 이 거대한 자원 부국은 어쩌다 이렇게 철저하게 붕괴했을까요?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7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바로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는 국제유가 그래프를 살펴봐야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무렵 베네수엘라의 첫 번째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이들은 땅만 파면 쏟아지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국가로 군림했습니다. 화려한 복지 국가를 건설했고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아 수많은 유명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배출했으며 전 세계 미인 대회를 휩쓸어 미인 양성 학교가 성행할 정도로 풍요와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진보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베네수엘라를 롤모델로 칭송하며 그들의 복지 시스템을 배우려 안달이 날 정도였죠. 지구에 단 2개뿐인 거대한 테이블 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앙헬, 폭포 등 천혜의 자연경관까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한몸에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정치가 다가올 미래를 외면하고 현실의 달콤함에만 안주할 때 자원의 축복은 곧 가장 잔혹한 저주로 돌변합니다. 넘쳐나는 돈에 취한 정치인들은 한없이 게을러졌습니다. 국가 경영이란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을 다각화하며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뼈를 깎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고롭게 다른 산업을 육성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의 유일한 돈줄인 석유 하나에만 국가 경제의 명운을 100% 걸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막대한 부는 정부와 소수의 기득권 계층에게만 철저하게 독점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45층짜리 무허가 빈민촌 빌딩인 토레 다비드가 상징하듯 기형적이고 골마 터진 빈부격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겨울이 찾아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기름값이 폭락하자 나라의 돈줄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나자 당시의 보수 정권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쥐어주던 최소한의 복지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빈곤층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복지라는 최후의 생명줄마저 끊어버리니 민심은 바닥을 쳤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을 당하는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빈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비록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 옥살이를 해야 했지만 부패한 기존 체제에 분노하던 빈민층은 오히려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민심을 등에 업고 감옥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차베스는 마침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가 집권하자마자 바닥을 기던 국제유가가 다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기름만 팔아도 나라 전체가 먹고 살던 과거의 황금기가 차베스의 정치적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국제 정세의 우연한 흐름 덕분에 다시 한번 재현된 것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손에 쥔 차베스는 이 돈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포퓰리즘 정책을 미친 듯이 폭주시킵니다. 당장의 배부름에 취한 국민들은 열광했고 세계의 좌파 지식인들은 다시 한번 그를 빈민의 구원자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 치명적인 마약 뒤에는 한 국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대중의 표심을 영원히 잡아두기 위해 소비재의 가격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는 최악의 악수를 둡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산타클로스 같았지만 시장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이 무식한 정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자 버티지 못한 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했고 공장을 돌리던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해버렸습니다. 국가 내부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자생력이 완전히 사라지자 베네수엘라는 국민이 먹고 쓰는 모든 것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기형적이고 극단적인 수입 의존 경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국가를 지탱해야 할 산업의 튼튼한 기둥을 농업부터 제조업까지 정치인 스스로 톱질을 해서 무참하게 썰어버린 격입니다.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책은 그들의 유일한 심장인 석유 산업마저 철저하게 도륙냈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 땅에 묻혀있는 원유는 일반적인 원유와 다릅니다. 불순물이 끈적하게 섞여있는 무거운 기름, 즉 중질유입니다. 사우디의 질 좋은 경질유처럼 땅에서 뽑아내자마자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걸러내는 고도의 정제 기술과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아주 까다로운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퓰리즘 정권은 그동안 정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의 우수한 석유 업체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며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그들의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여 모든 석유 시설을 국유화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뽑아낸 오일머니는 오직 대중에게 선심을 쓰는 무상 복지에만 쏟아부었을 뿐 노후화된 석유 채굴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는 데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시설도 낙후되자 석유 생산량은 곤두박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석유가 없으면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나라가 정작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인 석유를 제대로 캐내지도 정제하지도
팔지도 못하는 경쟁력 제로에 참담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무참하게 갈라버린 셈이죠. 포퓰리즘이라는 맹독의 취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던 국가는 권력자의 사망과 함께 두 번째 육아, 폭락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며 완전히 숨통이 끊어집니다. 차베스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권력을 물려받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섰을 땐 이미 전 정권이 십수년간은 패하며 겹겹이 쌓아놓은 엄청난 부채와 완전히 붕괴된 산업 기반이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닥난 국고와 굶주림에 분노한 민심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상복지를 멈출 수 없었던 마두로는 여기서 국가, 경제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최악의 확인 사살을 감행합니다. 정부 곳간에 돈이 없으니 그냥 조폐청을 돌려 실체도 없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물 경제는 이미 뼈대조차 남지 않고 박살이 났는데 시중에 의미 없는 종이 지폐만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니 돈의 가치는 그대로 증발해버렸고 오늘날의 13만%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사적 대재앙이 완성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상한 고기를 씻어먹는 동안 대통령은 해외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먹방을 찍고 심지어 미국 정부에 의해 마약 유통 혐의로 기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는 군대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짓밟고 야당 인사들을 투옥하며 부정선거를 통해 억지로 권력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무려 5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짐을 싸들고 조국을 등진 채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고 떠돌며 남미 전체의 거대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고 자원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포퓰리즘과 권력욕에 눈이 먼무능하고 게으른 정치가 한 국가의 70년 경제를 어떻게 가장 처참하고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는 그 잔혹하고도 뼈아픈 인과관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식 먹방 중이었습니다.